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지 안 날지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일어날지의 문제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의 길로 가려면 북한 핵 문제가 가닥을 잡아야 돼. 무기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전쟁의 필요성을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몇 달 전을 돌이켜보면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많은 그 보도와 논평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지 안 날지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일어날지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떴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상황에 대해서 뭐랄까 비관적인 또는 그런 충돌로 가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서로 충돌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호전된 건 틀림없죠. 그러나 호전됐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위기를 벗어났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낙관할 수는 없죠. 희망을 가져야 하지만 북한은 여태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에 제일 처음 했고 마지막 핵실험을 한 것은 작년 2017년 9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BBC에서 만든 이 지도를 보시면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 그 강도, 진도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핵실험은 요즘은 전부 다 지하 핵실험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지상 핵실험도 했고 수중 핵실험도 했어요. 바다에다가도 터뜨려보고. 그렇지만 이제는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수중이나 지상에서 핵실험을 한 나라는 없고 지하에서만 하다가 그것도 90년대의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핵실험을 중지했습니다. 2000년으로 넘어온 다음에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은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지진파를 가지고 그 강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진도 얼마다. 우리도 왜 얼마 전에 뭐 포항에서 지진 나면은 진도 2.5다, 진도 3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진파를 가지고 진도를 측정하는데 이걸 보고 어떤 분이 작년 9월에 한 그 핵실험이 6.3이고 재작년 9월에 한 건 5.3이니까 1도밖에 차이 안 나네요. 그러는데 진도에서는 1도가 10배예요. 그러니까 6.3 규모라는 건 5.3의 10배 강한 핵실험을 한 겁니다. 사실 작년 9월에 한 핵실험은 그 앞에 5번의 핵실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핵실험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북한이 스스로 주장하는 대로 북한은 작년 11월에 국가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장하는 대로 핵 무력을 완성했고 또 수소폭탄도 만들었다 그랬죠. 진짜로 수소폭탄을 만들었거나 저렇게 강력한 진도가 나오려면 또는 수소폭탄에 굉장히 가까운 그걸 이제 증폭 원자탄이라고 그러는데 증폭 원자탄을 만들었거나 그렇게 된 걸로 봐야 되겠죠. 핵무기는 미사일과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핵폭탄이 있으면 미사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미국이 1945년에 이 세상에서 실제로 핵무기를 전쟁에 사용해 본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1945년 8월에 일본에 2번 핵폭탄을 사용했죠. 떨어뜨렸죠. 한 번은 히로시마, 한 번은 나가사키. 그렇게 2번 핵무기를 쓰니까 일본이 바로 항복했죠. 그런데 그때는 미국이 폭격기에다 그 핵폭탄을 싣고 가서 떨어뜨렸습니다. 2번 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하면은 당시에는 일본은 이미 거의 패전, 망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폭격기가 와서 떨어뜨려도 그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핵폭탄을에다가 전 폭격기에 싣고 가서 핵무기를 떨어뜨렸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요즘은 핵무기는 무조건 미사일에 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굉장히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고 강력한 무기인데, 만약 비행기에다 싣고 가다가 딴 나라에서 그 비행기를 격추시켜 버리면 완전 망하는 거죠. 핵무기가 자기 나라에서 터질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는 반드시 미사일에 실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도 미국은 아직도 폭격기에 실을 수 있어요. 왜 미국은 폭격기에 실을 수 있냐? 미국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폭격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높이 날고 아주 빨리 날고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그런 정도 폭격기가 있다면 요즘도 핵무기를 폭격기에다 싣고 가서 떨어뜨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의 나라들은 그런 폭격기는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미사일에 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왜 북한은 핵실험만 안 하고 툭하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지? 미사일을 뭐 과시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시하려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고요. 미사일에 실어야만 핵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터뜨려 보니까 잘 터지더라.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많이 했죠. 근데 미사일은 크게 사정거리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보통 한 500km 정도 날아가는 걸 단거리라고 합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당연히 아주 작은 미사일이겠죠. 단거리 미사일에다가는 아주 핵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면 핵무기를 탑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핵무기는 우라늄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우라늄이 제 주먹만 하면 한 100kg쯤 할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핵무기라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거기 때문에 미국이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플루토늄탄은 4톤이었어요. 4톤이나 되는 핵무기는 미사일에 실 수가 없겠죠. 싣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핵실험을 자꾸 하고 미사일 실험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핵무기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거. 그래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도 미사일 실험도 자꾸 하고 핵실험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도 강력한 핵무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핵무기가 터지기만 하면 된다면 한 번만 실험하면 됐죠. 아깝게 만든 폭탄을 왜 자꾸 터뜨려봐요? 그냥 처음에 한 번만 실험하면 됐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5번, 6번을 실험하는 이유는, 인도나 파키스탄도 다 한 20년 전에 5번, 6번 실험해서 핵무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자꾸 실험하는 이유는 핵무기를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미사일에 실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거죠. 500km밖에 안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에는 북한이 거기에다 실을 정도로 핵무기를 가볍게 만들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단거리 미사일에까지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나라는,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거리는 예를 들어서 한 2,000km 정도 날아갈 수 있죠. 저기 보세요. 3,000km 날아가면 이미 일본이나 거의 저 밑에 뭐 오키나와 이런 데가 다 커버되죠. 3,000km만 날아가도. 3,000km는 이제 중거리예요. 근데 중거리는 단거리보다는 훨씬 무거워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아주 가볍고 작게 못 만들어도 적당히 가볍고 작게 만들면 중거리에는 실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거리는 이제 5,000km에서 뭐 10,000km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장거리는 제일 크니까 미사일이 보통 3단이잖아요, 장거리는. 거기는 제일 무거운 거 실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 장거리 미사일은 막 10,000km 이렇게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3단이라고 해도 1단, 2단은 영어로 얘기하면 다 부스터예요.
그러니까 1단, 2단은 이 로켓을 높이 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10,000km를 날아가는 그 로켓은, 그 미사일은 역시 작습니다. 그러니까 중거리보다도 더 작고 가벼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야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장거리를. 근데 북한은 작년에 3번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장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쏘면은 미국까지 날아갈 테니까, 그렇게 하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쏜 게 아니고 엄청 높이 쐈어요. 그러니까 제 각도로 안 쏘고 이렇게 날아갈 거를 높이 쏴서 이렇게 떨어지게 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공을 했냐 안 했냐, 그거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정확히 모르죠. 북한은 알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은 성공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장거리를 날아가는 핵무기도, 미사일도 이제 보유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6번이나 핵실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작고 가볍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중거리 미사일에는 실을 수 있고, 어쩌면 장거리 미사일에도 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핵무기의 소형화라고 합니다. 그것을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북한은 작년 11월에 스스로, 북한이 작년 11월에 그걸 발표했을 때는 저기 화성 15호라고 보이시죠? 맨 마지막에 쏜 거. 화성 15호를 쏘고 난 바로 다음 날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도 해보니까 됐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이미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각종 전략 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있죠. 오키나와나 일본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끔 훈련할 때 오지만 저런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폭격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다른 나라 같지 않은 특별한 폭격기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게 바로 저런 스텔스 폭격기 B2, 이런 것들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있으면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많았죠.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잠깐 그것을 먼저 보셔야 현재 상황이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93년에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렇게 써 있죠. NPT라는 건 무엇일까요? NPT는 영어의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약자입니다. 즉 우리말로는 핵 비확산 조약이라고 합니다. 핵 비확산 조약은 1970년에 체결됐는데 그 시점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 그 시점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5나라였어요. 그 5나라들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핵 군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줄이겠다, 이거죠. 그렇게 약속하고, 그 시점에서 핵무기를 갖지 않은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대신에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이나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같은 기술입니다. 같은 기술이라서 우라늄을 농축한다고 그러는데, 자연 상태의 우라늄이 U-235와 U-238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핵무기를 만들든 연료를 만들든 필요한 건 U-235예요. U-235는 자연 상태엔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U-235를 계속 뽑아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축을 통해서, 농축 기술이 있어야죠. 농축을 통해서 U-235가 한 20% 정도 됐다, 전체 양에. 그러면 연료를 쓸 수 있어요. 농축을 계속해서 U-235가 90% 정도 됐다, 그러면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연탄, 구공탄 있죠, 연탄. 구공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구공탄
내가 막 아주 순도가 높은 석탄으로 그냥 성량만 되면 확 터질 정도로 뭐 그런 구공탄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폭탄이고, 그냥 구공탄을 밑에서 이렇게 불을 떼면 조금씩 밤새도록 탄다. 그러면 연료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연탄이죠.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우라늄을 쓰는 거고, 플루토늄이라는 걸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다시 연탄으로 비유한다면 연탄재예요. 그러니까 자연상에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라늄을 태우면 그 타고난 우라늄에서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239, 원소번호 239. 그러니까 플루토늄 전에는 원소번호 238에 우라늄이 가장 무거운 물질인데, 자연에는 없지만 우라늄을 태우면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걸로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즉 핵폭탄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라늄을 쓰거나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플루토늄을 만들거나. 플루토늄을 만들려면 이제 원자로가 있어야 되죠. 우라늄을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1970년 NPT 조약에 따라서 그 당시에 핵무기를 갖지 않은 모든 나라는, 즉 핵을 가졌던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나라를 뺀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평화적으로 쓸 수 있게 원자력 기술을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NPT인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거기에 가입했는데 3나라만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 가입하지 않은 3나라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에요. 그 3나라는 왜 가입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도 핵무기를 만들고 싶으니까. 결국은 그 3나라는 다 핵무기를 만드는 걸로 추정됩니다. 자기네가 그렇게 발표하진 않았어도. 북한이나 우리는 다 가입했어요, NPT에. 지금 제가 얘기한 3나라를 빼놓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가입했어요. 가입했기 때문에 원자력 기술을 받았죠.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을 받아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뭐 우리가 22개쯤 있나요? 그렇게 만들었고,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는 만들지 못했는데 작은 실험용 원자로를 러시아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그 실험용 원자로를 영변이라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영변은 김소월의 시에 나오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 영변이에요. 거기다가 그 원자로를 설치했어요. 그 원자로는 너무 작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를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실용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라늄을 태워서 타고난 우라늄에서 아까 제가 뭘 뽑을 수 있다 그랬죠? 플루토늄. 그래서 플루토늄을 뽑았습니다, 북한은.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을 받으면 모든 세계의 나라는 IAEA, 세계 원자력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라는 것이 비엔나에 있는데, 그 조직을 만든 이유는 그런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을 받으면은 그냥 우리를 믿는 게 아니고 그 기구에서 나와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가면 IAEA에서 나와서 다 이런 CCTV 같은 거, 카메라를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거기 봉인을 해놨어요. 그 카메라 손대면 안 돼요, 자기네 이해에는. 그러고 그 사람들이 와서 1년에 몇 번씩 와서 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원자력 물질을 가지고 딴짓을 하지 않았을까 감시하기 위해서. 북한도 작은 실험용 원자로지만 그랬겠죠. 그런데 1992년에 북한이 IAEA에 신고를 했는데, 뭐라고 신고했냐면, 우리가요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 우라늄을 태운 그것을 사용 후 연료라고 그러는데, 사용 후 연료 spent fuel,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조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플루토늄을 이제 화학적으로 산을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기술이거든요. 그것을 재처리라고 합니다. 재처리 기술. 그래서 농축 기술과 재처리 기술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자력 기술인데, 재처리를 실험해 봤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신고만 하면은 실험을 한 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IAEA 사찰관들은 굉장히
기술이 좋거든요. 기술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아주 작은 양의 플루토늄이 오늘 여기 있다면 우리가 그걸 여기 잠깐 놨다가 치워버려도 20년 있다가 이 방에 누가 와서 아이 사찰관이 오면 여기 20년 전에 플루토늄이 있었네 이 방에?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핵물질이라는 거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 IAEA의 사찰 기술을 좀 과소평가했는지 우리가 플루토늄을 조금 뽑아봤는데요 하고 양을 신고했는데 IAEA 사찰관들이 보니까 그 양이 아닌데요, 훨씬 많이 뽑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맞으니까 신고한 게 특별 사찰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이 우리는 특별 사찰 같은 거 받을 마음이 없다, 다 나가라. 그래서 IAEA 사찰관을 다 쫓아버렸고 NPT도 탈퇴해버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PT라는 거는 핵을 갖지 않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함으로써 원자력 기술을 받은 거잖아요, 평화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데 마음 변했다고 탈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애매해요, 사실은. 뭐 국가가 탈퇴하려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법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북한은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자기네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의 비확산 질서, 즉 핵무기가 더 이상 퍼져나가면 안 된다 하는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일 났죠. 왜냐하면 NPT에 들어왔기 때문에 평화적인 핵기술을 받았는데 그 기술이 무기 만드는 데도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변했거든요. 이제부터는 핵무기도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변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당신들이 지금 하겠다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렇게 하면 핵무기를 만들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라.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원자력 발전소가 보세요, 얼마나 비싸요? 경수로 2개에 46억 불이에요. 요즘 돈으로 해도 엄청 비싸죠. 5조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지어주겠다. 물론 그때 돈은 우리하고 일본이 내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지어주겠다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 지어주면 우리 당신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런 짓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2002년에 그게 깨졌어요. 왜 깨졌냐? 아까 제가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플루토늄이고,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으로 시도했잖아요. 시도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플루토늄을 가지고 장난을 쳤잖아요. 2002년에 보니까 미국은 정보력이 좋으니까 미국이 보니까 북한이 특수한 알루미늄을 많이 수입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특수한 알루미늄은 제가 아까 우라늄을 가지고 농축을 하려면 U235와 U238 중에 235를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랬죠. 그건 모으는 기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술은 원심 분리기라는 겁니다. 원심 분리기라는 거는 병원 같은 데서 쓰는데, 여기서 쓰는 원심 분리기는 날개가 한 1m쯤 되는 큰 원심 분리기 통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235하고 238을 섞어서 그 통에다 놓고 날개로 막 돌리면은 238이 무거우니까 무거운 게 어디로 가겠어요? 가장자리로 가겠죠. 가벼운 건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 가장자리로 간 건 필요가 없죠, 238은. 그럼 238은 다 버리고 가운데 있는 거 가지고 또 다음 통으로 넘겨서 또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몇십 년을 농축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그런 원심 분리기를 뭐 한 2,000개 이렇게 연결해 놓고 해요. 돌려요. 그럼 한 통에서 돌려서 그 다음 통을 돌려서 이렇게. 사실 그것도 굉장한 기술이고,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미국 가서 농축이나 재처리를 공부할 수 없어요. 아예 한국 학생은 그런 수업도 못 듣게 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농축이나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2002년에 미국이 보니까 북한이
특수 알루미늄을 많이 수입했다. 근데 미국은 핵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니까 미국이 볼 때 이걸 뭐 하려고 수입했지? 이거는 농축할 때 원심 불리기 만들 때 그 날개를 쓰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경우는 이런 특수 알루미늄이 필요가 없는데 이런데 착안을 하고 당시 동아태 차관보라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특수 알루미늄을 많이 수입했던데 혹시 농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우리는 농축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우리 마음대로.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또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다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뭐가 깨질 때마다 다 나가라 그러는 거죠. 또 NPT를 다시 탈퇴하겠다 그랬어요. NPT는 93년에 탈퇴하겠다고 했지만 제네바 합의로서 잔류하기로 했잖아요. 저기서 보이시죠? NPT 잔류. 그랬는데 2001년에 또 탈퇴 선언. 그죠? 제네바 합의 붕괴 및 탈퇴 선언.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진짜로 핵무기 만들겠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육자회담이라는 걸 했습니다. 육자회담은 미국 혼자 북한을 상대로 협상하지 말고 5나라가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남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6나라가 모여서 육자회담을 했어요. 육자회담을 3년 동안 해서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도 돌아가고 IAEA 안전 조치도 받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단계적으로 할 때마다 5나라는 상응 조치로서 북한에 뭔가 주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그 지원을 해줄 때도 있고 연료를 니네가 이런 걸 하면 연료를 지원해 주겠다. 니네가 이런 걸 하면 경제 지원을 해 주겠다. 나중에 아주 중요한 걸 하면은 미북 관계 개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런 것도 하겠다. 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이런 게 다 저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1년 있다 핵실험 할 건데 뭐하러 2005년에 9.19 공동성명 했지? 이상하죠. 이제 북한을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그게 다 각본이에요. 그 이제 이렇게 포기하는 척 했다가 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북한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안 보는 사람은 사실은 포기하려고는 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한 우리하고 미국하고 뭐 연례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뭐 다른 북한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에 대한 위협 같은 게 있으니까 야 이거 핵무기 포기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바뀐 건지 알 수 없죠. 우리가 북한이 아니니까 나중에 통일된 다음에 물어보면 그때 왜 합의해놓고 1년 있다 핵실험 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누가 가르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는데 아까 94년에 제네바 합의를 했잖아요. 제네바 합의할 때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져주고 북한을 그런 위험한 핵 활동을 금지시켰잖아요. 근데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보수적인 데서 볼 때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꼈다. 왜 북한이 나쁜 짓 하는데 보상을 해줬냐.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제네바 합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93년 시점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엄청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IAEA에 신고하고 플루토늄 얼만큼 뽑아봤는데요 그랬죠. 근데 그 양이 안 맞는다 이거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양이 안 맞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음주운전한 거 정도 경범죄지. 그것 때문에 뭐 사형당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북한이 엄청 잘못한 게 아니에요. 93년에는. 그러나 북한이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면 언젠가 핵무기를 갖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네가 그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더라도 그건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지어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94년 제네바 합의부터 단추를 잘못 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좀 무리한 얘기 같고, 그런데 이때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안보리가 결의 1718이라는 걸 채택했는데,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약한 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귀해 볼 때 돌이켜서 이때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 아주 딱 부러지게 지금 제재하는 것처럼 세게 제재를 했으면 북한이 핵실험 한 번 해가지고는 핵무기 못 갔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대여섯 번에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때 한 번 했을 때 강력한 제재를 했더라면, 딱 부러지게 했더라면 북한이 그렇게 계속 핵실험을 했을까? 그죠? 지금 보면 현재 북한이 힘든 것 같잖아요. 제재 때문에. 그럼 그때 힘들게 했으면은 여기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93년에 우리가 또는 우리나 미국이 너무 말랑말랑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일리가 별로 없고, 2006년에 핵실험까지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서 핵실험한 나라가 아무도 없는데, 핵을 가지면 안 되는 나라가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왜 말랑말랑하게 했냐? 그러면 그거는 돌이켜보니까 그러네요. 그때 세게 나갔어야 되는 거네요. 이 말이 맞아요. 그럼 그때 왜 세게 못 나갔을까? 제 생각에는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라는 합의가 너무 잘된 합의였어요.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합의였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 그때는 이 합의를 잘 살려야 되는데, 북한이 핵실험한 것도 그 이행하는 과정에 한번 땡깡 부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세게 제재를 하면 북한이 완전히 그걸 합의를 깨자고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합의를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는 결국은 잘못된 기대였죠. 그래서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재를 강화시켰습니다. 핵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도 2번이나 제재를 강화시킨 적이 있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과 미사일은 같이 간다. 패키지다. 그래서 미사일 실험할 때도 장거리 미사일은 특히 이렇게 제재를 강화하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 2017년에만 3번의 제재 강화가 있었죠. 2017년 이전에 채택된 제재 결의들은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는 모두 2017년에 채택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북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번째 항 같은 걸 보세요. 북한 생산품 수출 금지 그랬죠. 그래서 총 수출의 90% 이상 감축. 90%를 허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90% 감축. 그러면 몇 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0%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은 원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의 1년 수출 양이 한 30억 불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1년에 얼마나 하죠? 한 6천억 불 정도예요. 그럼 우리 수출량의 20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나마 그걸 90%를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1년도 못 버텨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의 90% 못하게 돼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수출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60%가 넘을 거예요. 근데 수출의 90% 못하면 전 세계에서 수출의 90% 못하는데도 우리는 몇 년이든 버틸 수 있다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도 굉장히 힘들고, 또 유류 공급 제한. 북한도 우리처럼 유류를 다 사와야 되거든요. 원유를 사오든 석유 제품을 사오든 사와야 되는데, 원유와 석유 제품을 합쳐서 절반 정도가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런 제재만 받아도 우리는 못 견디죠. 우리 석유 수입의 절반 줄이라고 해도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받고 있는 제재는 제가 얘기한 두 가지만 가지고도 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고, 그 외에 은행, 대외 금융도 못하죠. 대외 운송도 못하죠. 그러니까 거의
대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자기네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북한을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안보리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뒤에서 살짝 북한에게 수출하지 않을까? 또는 북한이 수출하는 걸 사주면 안 되는데 살짝 사주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한 행정 제재는 내용은 뭔가 하면 쉽게 표현하면 북한하고 거래하면 미국하고 거래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딴 분야는 뭐 미국하고 거래 못해? 그럼 뭐 좀 불편하겠구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융은 그렇게 안 돼요. 금융은 여기 금융계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금융계와 거래를 못하면 국제은행이 아닙니다. 모든 국제 거래는 미국 금융계를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유럽에 돈을 송금해도 미국을 거쳐서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거래하면 미국 금융계하고 거래 못한다 이러는 거는 중국 은행들더러 북한과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요. 안보리 제재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살짝 뒤에서 거래를 해도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미국의 행정 제재는 뭐 입증이 그 뭐고 없고 미국이 딱 보니까 아 북한하고 하고 있네? 그럼 그냥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재는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 이런 제재를 하니까 중국도 저는 금년 들어와서는 안보리 제재를 거의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에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거래 양이 그 1년 전에 비해서 5분의 1로 줄었어요. 즉 중국도 북한하고 거래를 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북한은 금년부터 아까 제가 강한 제재는 전부 다 작년에 채택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작년 말부터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은 금년부터는 제재로 인한 고통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비확산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제 전략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전략적 문제라는 거는 이 동북아에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이 지역에서 핵을 갖지 못한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와 일본이죠. 그럼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해서 미국이 여차직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도와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을 개발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북아의 이런 전략적인 균형이 깨지죠.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면 일본과 한국은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체의 군사력을 강화하든 미국에 의존하는 군사력을 강화하든 할 거 아니에요. 최근의 진전을 보면 이제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죠. 김정은의 신년사가 금년에 신년사에 물론 좋은 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 책상 위에 핵 버튼이 있다 그랬죠. 핵 버튼이 있다는 건 내가 핵 버튼을 누르면 핵무기 쓸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난 더 큰 핵 버튼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남과 북은 화해를 하고 평화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북한도 남한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이 역사적인 일로 보고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그런 언급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참여했죠.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김여정, 김영남, 김영철이 왔고 그 후에 우리 대북 특사단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원장 같은 분들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면담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미국에 갔죠.
돌아와서 그러니까 육개항 언론 발표를 하고 미국에 바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나도 김정은 만나겠다 그랬죠. 그 후에 김정은은 약간 깜짝 쇼로 중국을 갔죠. 그래서 시진핑을 만나서 회담을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거고 미북 정상회담은 아직 날짜는 안 정했지만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한다고 그러죠. 이게 다 금년 들어서 지금 4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대북 특사들이 북한에 갔다 돌아왔을 때 6개항의 합의를 전하였는데 특히 3, 4, 5를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3에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을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표명하였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실험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 이랬죠? 그럼 이제 특히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지와 제일 직결되는 게 3번이죠. 3번을 다시 읽어볼까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랬죠? 그러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된다는 건 어떻게 해달라는 말일까? 그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한은 우리가 북한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 반대인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하고 있지 않은데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려는 건 그러면 미국이 위협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미국도 북한을 꼭 위협할 이유는 없죠. 미국이 북한을 언젠가는 침공해서 북한을 점령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죠.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뭐 위협을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랑 미국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또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한반도에는 없지만 한반도 주변에 핵무기가 있고 하니까 위협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막 핵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미국하고 한다. 그러니까 위협을 받아서 자기네가 핵무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라면 북한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미국하고 훈련할 때 핵무기 사용하는 훈련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군사적 위협이라는 게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 오키나와 이런 데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도 다 치워버려라. 이런 거라면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은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갖다 놓은 거는 북한 때문에 갖다 놓은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미국의 적이 북한 하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적 중에서는 조그만 적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 근처에 있는 핵무기를 다 치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합의를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죠. 미국이 그걸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에 따라서 들어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달라질 것 같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아까 제가 2005년에 무슨 합의가 있었다 그랬죠? 9.19 공동성명이 있었죠. 9.19 공동성명의 내용에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한 게 있었고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라면 북한의 체제 안전이라는 게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남한도 그렇게 약속해라. 뭐 우리는 약속 쉽죠. 당연히 우린 북한 침략할 마음 없을 테니까. 그런 거라면은 체제 안전 보장이 쉽죠.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계속 해야 되겠으니까 그걸 보장해달라.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걸 보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보장이 되는 건지. 그죠? 우리가 북한에서 김정은 이외에는 아무도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선언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불분명하죠. 어떻게 해야 체제 안전이 보장되는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군사적 위협이 없어져야 된다.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된다. 둘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에 따라 달라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여태까지 우리 입장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월 8일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그러니까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좋을 걸. 계속 그러면 화염과 분노, 이 세계에서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를 맛보게 해주겠다 이랬어요. 그게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협이죠. 저 얘기를 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화가 나셨을 겁니다.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바로 전날 작년 8월 8일 날 아침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어떤 특종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작게 만드는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했을 것 같다는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특종이 났어요. 미국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취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통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왜 화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태까지 제 얘기를 1시간 동안 들으셨으니까 왜 화나는지 아시죠?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왜 트럼프가 화났는지 아시겠죠? 소형화가 돼야 미국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을 수 있으니까. 트럼프는 그런 걸 공부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보고를 받았겠죠, 평소에. 이거요, 북한이 이거 핵무기 소형화하면 미국까지 날아오는 핵폭탄도 만드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그러니까 그래? 큰일 났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신문에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은 화 안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나서 뭐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작년 9월 19일에 UN 총회 연설에서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로켓맨이라고 그랬어요. 로켓맨. 로켓 자꾸 쏘니까 놀리려고 로켓맨이라고 그런 거예요. 로켓맨 is on a suicide mission. 로켓맨이 자살하려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죠. The United States ha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미국은 힘도 강하고 참을성도 많다. But 그러나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동맹을 방어해야 될 필요가 생긴다면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신문 기사한테 화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트위터에다 한 것도 아니고 UN 총회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시죠? 근데 작년 12월에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블러디 노스 작전이라는 걸 보도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America is drawing up plans for a bloody nose military attack on North Korea to stop its nuclear weapon program. 미국이 북한의 핵 계획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코피 터뜨리기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언론들 때 왜 하필이면 코피야? 코를 때리나? 뭐 이렇게 생각되죠. One option is destroying a launch site before it is used by the regime for a new missile test.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북한에 있는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거다. 이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미국이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겠다 이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기 전에 공격을 해서 부숴버리면 국제적으로도 그것은 무력 사용이 아니고 자위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미사일 쏘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 부쉈거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자위권이 돼요. 그뿐 아니라 뭐 사람이 많이 죽거나 하진 않겠죠. 그냥 시설을 부신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처해지죠. 북한이 화가 나서 거기에 군사적인 대응을 하면 미국은 완전히 전쟁을 할 준비를 해놓고 하겠다 이겁니다. 총 한 방이라도 쏘면 우리는 전쟁이다. 그렇지만 전쟁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다. 니네가 일으키는 거다. 이게 코피터뜨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을,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휴전선에 왔을 때 이랬어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군사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론들은 어떻게 전쟁 안 일으키고 군사력을 써요? 이렇게 들리지만 그 후에 이런 코피터뜨기 같은 보도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인지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지금 상황이 평화의 구도로 들어가니까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큰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아무리 자위권이고 아무리 전쟁을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니네가 일으키는 거야 이렇게 해도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미국이 미사일을 쏴서 북한의 미사일 사이트를 부숴버렸는데 부서진 거 할 수 없네 그냥 고쳐서 쓰자 뭐 이렇게 넘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특사단을 만난 다음 날 뭐라고 썼냐? 김정은 talked about denuclearization with South Korean representative, not just a freeze. 내가 어제 한국에선 특사단을 만났는데 김정은이 비핵화 하겠다고 했대요. Not just a freeze. 동결이 아니고 비핵화. 비핵화라는 건 핵무기를 부셔버리겠다 이거는 포기하겠다 이거잖아요. Also, no missile testing by North Korea during this period. 그리고 이제 미사일 실험도 당분간 안 한대요. Great progress being made, but sanctions will remain until an agreement is reached. 아주 좋은 진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제재는 합의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될 거예요. Meeting being planned. 내가 김정은을 만날 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리고 4월 9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인가요?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죠? We've been in touch with North Korea. 우리가 북한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우리가 아마도 북한 비핵화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opefully it will be a relationship that's much different than it has been for many, many years. 아마도 북한하고의 관계도 여태까지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We have a meeting that is being set up with North Korea. 북한하고 정상회담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So that will be very exciting, I think, for the world. 그게 전 세계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는 아베를 만난 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everything possible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회담에 안 가든지 회담에 갔더라도 그냥 걸어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핵화죠. 북한 비핵화죠. 그러니까 딴 건 관심 없다. 북한이 핵만 포기해라. 그러면 만나자면 만나주고 관계 개선하자면 관계 개선해주고 다 해주겠다.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비핵화에다가 스테이크를 걸은 거죠. 딱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 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판돈을 엄청 올려놓은 거죠. 이걸 그냥 다 먹든지 아니면 한 푼도 못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핵화에 걸은 거예요. 모든 걸. 우리는 올인했다 그러죠. 올인한 거죠. 김정은은 작년 신년사에는 우리는 수소탄 시험과 핵탄두 폭발 시험 다 성공적으로 했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 이랬어요. 근데 작년에만 3번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한 게 쉽게 얘기하면 뻥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얘기한 거 이건 작년 1월이니까 한 16개월 전에 얘기한 거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뻥이 아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3번이나 했죠. 그리고 작년 11월에 핵무기 완성했다고 선언했죠. 여기 11월 29일에 선언했습니다. 금년 신년사에는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있는 걸 어쩌지 못할 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 반대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 금년도 신년사 중에 북과 남이 마음 먹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 도발 책동에 광분해도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있다. 이게 저거는 저는 진짜로 저렇게 믿고 있다면 북한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무기를 만들면 미국이 무서워서 야 이거 북한하고 이제 전쟁은 못하니까 협상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미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도 많고 미국하고 오랫동안 동맹이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뉴스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오바마가 어떤 사람인지 미국 사람같이 잘 알진 못하지만 대강 알잖아요. 근데 북한은 미국에 가본 사람도 없고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 외교부에 근무하는 사람? 이 정도 이해는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는 오바마하고는 이렇게 다르다. 지금 우리가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무기를 만들면 미국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정확한 판단을 위에다 건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김정은 위원장 옆에 있는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우리가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무기 만들면 아마 저것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한테 아마 협상하자고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서 아닌데요? 그 반대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떻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죠. 여러분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이 핵무기가 미국까지 날아가는 게 하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핵무기가 7,000개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걸 북한이 만들면 미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뺏으려고 그러죠. 북한이 우리한테까지 날아오는 핵무기 만들었네 이제 전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바게닝 칩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핵을 완성했는지 완성 안 했는지 남들이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놔두고 이걸 가지고 맞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숨겨놓고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었으면 제 생각엔 재작년에 멈췄어야 돼요. 재작년 2016년 말에 저는 이미 북한이 중거리 핵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중거리 핵능력이라는 건 우리나라나 일본까지 날아가는 핵무기죠. 그런 상황에서 멈췄어도 물론 미국은 비핵화하라고 했겠지만 아까 본 것 같은 Fire and Fury 같은 말은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까지 날아오진 않으니까 그 핵무기. 근데 작년에 북한이 한 건 전부 다 내친 김에 끝까지 가자. 미국까지 가는 핵무기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러냐고요. 미국하고 전쟁하려고? 아마도 10중 8구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가지면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북한과 대화를 할 거다. 이렇게 착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미국.
그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게 아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핵을 포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기로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대화를 원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비핵화의 조건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는 거였어요. 아까는 우리 대북 특사들이 얘기한 거에는 비핵화의 조건으로 뭐를 얘기했어요? 위협, 군사적 위협이 없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그렇게 얘기했죠. 다 합쳐보면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것도 좀 애매하죠.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가 무슨 말일까? 애매하긴 하지만 알게 되겠죠, 우리가. 가능한 상황 전개. 결국은 여태까지 해오던 상황에서는 이제 압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제재는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제재에서 오래 버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두 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는데, 선택의 순간이 안 왔어도 저는 결국은 북한이 오래 견디지는 못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제재 하에서는. 왜냐하면 이 강력한 제재가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마지막 제재 결의안은 작년 12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4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압박이 통했든 안 통했든 간에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다, 정상회담 하자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선택의 순간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왔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안 왔더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었죠. 충돌. 미국이 아무리 코피 전략을 써도 전쟁이 날 수도 있죠. 위험한 상황이 있었죠. 이제는 이 세 번째 국면, 대화로 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대화를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의 앞에 제일 중요한 대화를 두 개를 하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보통은 아까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6자 회담이라든지 제네바 합의라든지 이런 거는 뭐든지 거꾸로였습니다. 실무적인 대화를 해서 그게 잘 되면 정상 간의 대화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번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정상 간의 대화를 먼저. 그거는 물론 위험성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진짜로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실무 대화를 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뭐 한 3년 동안 협상해서 어렵게 합의를 해놨더니만 합의한 지 1년 만에 핵실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니었네 하고 깨닫지만 아니었네 깨닫는데 4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2달만 있으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중요한 회담을 하는 게 잘 될 경우에는 잘 되게 하는데 금방 촉진제가 되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알 수 있고 하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의도가 진정할 경우,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이 비핵화 의도가 진정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북한이 뭐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그런 어려운 조건도 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게 북한의 진정한 의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야 이거 제재도 너무 힘들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무기 만들면 미국이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 반대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서는 버티기가 어렵겠구나. 포기하자. 그 대신에 최대한 받아내자. 이렇게 북한이 생각하고 있다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 제일 잘 될 시나리오.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 이제 이거를 의심을 하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포기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뭐 핵실험을 6번이나 하고 뭐 때문에 작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3번이나 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포기할 거를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봐도 모르죠. 제가 북한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핵실험 6번 하고 작년에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3번 하고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제재가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고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라서 그래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어떤 분들은 북한이 처음부터 포기하려고 그랬다. 김정일의 유훈이다 그러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포기하려고 한 걸 갖다 왜 그렇게 공을 들여서 계속 실험을 해요? 그냥 그 전에 포기하지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좀 설명이 안 되고 실험할 때까지만 해도 포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보니까 제재도 너무 세고 미국도 너무 세게 나오고 도저히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그런데 북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북한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핵은 어떻게든 버티고 갔고 핵무기 말고 딴 거는 우리나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하고 있는 미국 사람 다 석방하고 그 다음에 뭐 북한도 막 개방하고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하려면 인권도 개선하고 그런 거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대신 핵무기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경우이든 진짜로 핵을 포기하려는 거든 아니면은 핵만은 버티고 잡고 있으려는 거든 어느 경우이든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니까 핵을 포기 안 하면서 트럼프를 만나면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어요? 점잖게 나가겠다 그랬죠. 점잖게 나가든 빨리 나가든 어쨌든 나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깨져버리면은 미국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우리가 본 건 뭐예요? 코피? 어쨌든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야 이거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속았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화를 잘 내시는 분 같은데 더 화나겠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상황은.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 비핵화 의도가 진정하기를 우리가 기대해야죠. 저는 확실치 않을 때는 영어 단어에 benefit of doubt라는 말이 있습니다. benefit of doubt라는 거는 재판을 할 때도 어떤 피고가 하는 얘기가 저는 진짜 안 했거든요 했을 때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benefit of doubt를 줘요. 그래 당신이 안 했다고 치자 일단. 그러고 모든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다 모아보니까 아니네 했네 이렇게 되면은 저거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일단 무죄라고 무죄인지 유죄인지 확실치 않을 때는 무죄라고 일단 추정해 주자. 그래서 증거를 다 보니까 유죄면 유죄가 되는 거지만
유죄라는 증거가 확실치 않을 때 무죄라고 추정해 주자. 이런 것처럼 benefit of doubt. 북한도 북한이 진짜로 핵을 포기하려는 것일까? 아닐까? 확실치 않을 때 일단 믿어주자. 진짜로 포기하려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손해볼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럼 북한이 시간을 벌어서 그동안에 핵무기를 완성하지 않을까 이러는데 제가 볼 땐 핵무기를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으면은 다급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북한이죠. 시간은 북한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제재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믿어주자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 분도 있고 우리와 미국 간에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 이구동성으로 비핵화요 그랬죠. 맞습니다. 비핵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물론 비핵화도 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거죠.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과 미국 입장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비핵화죠.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비핵화. 미국은 무슨 방법이든 비핵화. 그렇지만 공통 분모는 비핵화죠. 그러니까 비핵화가 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좋고 만에 하나라도 이번 두 개의 정상회담으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북한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압박과 제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북한하고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해서 통일의 길로 나가고 싶다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지 않으면 대화는 할 수 있어도 협력은 못해요. 그건 오늘 우리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도 나왔더라고요. 지금같이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하고 무슨 정상회담을 해도 옛날 2000 몇 년 했죠? 6년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때 2007년인가요? 그때는 북한하고 9.1 공동성명도 난 다음이기 때문에 2007년이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는데 협력사업 같은 거. 이제는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협력사업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의 길로 가려면 북한 핵 문제가 가닥을 잡아야 돼요. 완전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북한 핵 문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한, 지금같이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한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화는 할 수 있어도 협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그 해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할 수 있죠.